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동화 사파 작가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제 삶이 제가 그리는 동화책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도연이,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잔잔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죠. 저의 동화같이 행복하고 잔잔했던 결혼 생활에 스며든 그 악몽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평범했던 오후, 하원한 아이와 놀이터를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5살이었고 미끄럼틀 타는 걸 특히 좋아했었죠. 혼자 놀겠다고 하기에 저는 아들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한 여자가 저희 아들에게 다가가더군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자신의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집 아이는 저희 집 아들보다 좀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 가방 속 젤리를 건네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이와 함께 놀자고 말을 거는 듯 했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아, 젤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제 말에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네, 방금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가 참 똘똘하고 웃는 게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진우는 3살인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작은 아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좀 쑥스러운지 엄마 다리 옆에 꼭 붙어 있었죠. 저희 아들은 진우랑 같이 놀고 싶어 하기에 같이 놀라고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노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둘은 금세 어울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보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세요? 아, 네. 저는 저쪽에 210동 살아요. 사실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아이 이름이 뭔가요? 도연이에요. 이름 이쁘네요. 저희 아이는 진우예요. 도연이는 여기 아파트 어린이집 다니나 봐요. 거긴 괜찮나요? 네, 자연 체험 활동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좋으시고요. 진우도 어린이집 찾으시나 봐요? 네, 이제 이사 와서 아직 안 다니고 있거든요. 좀 알아보려고요. 그 여자는 엄청 싹싹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육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강효정이라고 밝힌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언니더라고요. 효정 언니는 괜찮으면 연락처도 좀 달라고 했죠. 은지 씨한테 정보 좀 얻고 싶어서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좀 막막했거든요. 번호 좀 줄 수 있죠? 그럼요, 언니.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애 엄마들끼리 번호를 교환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놀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는 듯 했습니다. 효정 언니와 만나게 되면 어린이집 이야기부터 아이들 편식 습관, 좋은 육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동네 맛집이나 마트 세일 정보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신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잘 놀았고요. 그렇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맘때 남편에게도 효정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언니 만났어. 전에 놀이터에서 만났다고 했던. 아, 210동 산다는? 애들끼리도 너무 잘 놀고 그 언니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자기도 동네 친구 사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성격도 차분하고 아들도 순하고 귀엽더라. 남편은? 남편은 지방에서 일해서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낸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 친정도 꽤 멀다고 하고. 내가 많이 챙겨줘야겠어. 그래, 그래. 잘 지내면 좋지. 같은 아파트 사니까 더더욱. 남편은 잘 됐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효정 언니와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에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가서 브런치도 먹곤 했죠. 또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쁜 날이면 언니는 저희 아들을 불러다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저한테는 일에 집중하라고도 해주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지. 은주 너는 너무 혼자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그런 언니가 친언니처럼 고맙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개인적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겪는 고충,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글쎄 약속을 또 잊어버린 거 있지? 가끔 보면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속상해. 속상했겠다. 근데 남자들이 원래 좀 그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럴 땐 맛있는 거 해서 기분 좋게 먹고 화풀어. 내가 들어보니 너네 남편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언니는 희한하게도 늘 제 남편을 칭찬했고 저희 부부 사이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언니와 진우를 저희 집에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매번 밖에서 볼 게 아니라 집에 놀러 와. 어머, 그래도 될까? 그럼. 언니는 고맙다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약속날 언니는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확실히 이 집은 정말 크고 좋다. 우리 집하고 다르네. 사실 저희 아파트는 평수가 여러 개였는데 효정 언니가 있는 동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제일 작은 평수의 동이었거든요. 저는 좀 큰 평수였고요. 효정 언니는 집이 너무 예쁘다며 꼭 잡지에서 나오는 집 같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가? 감각이 너무 좋아. 나는 어차피 집도 작은 데다 꾸미는 재주가 없어서 집이 엉망인데 이 집은 너무 예뻐. 나도 이런 집 살고 싶네. 칭찬 고마워 언니. 그러던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저희 가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이나 정말 한참이나 그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인물들을 스캔이라도 하듯 뚫어질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남편분 인상이 참 좋으시다. 진짜 가정적으로 보이셔. 그리고 도연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붕어빵이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아빠랑 아들이랑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도 언니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놀이터에서 함께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얘네는 형제예요?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아니요. 어머,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닮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유독 효정 언니가 기분 좋게 웃으며 그 말을 반겼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 보여요? 예, 똑 닮았는데 형제가 아니라니 신기하네. 그렇게 말하시고 가셨는데 효정 언니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우가 잘생긴 도연이 형아를 닮았다니. 난 너무 좋은데? 에이, 진우도 잘생겼죠. 그래? 저는 저희 아들과 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전까진 미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둘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웃는 모습, 동그란 코, 살짝 처진 눈매까지. 아이들이 함께 웃을 때면 정말 형제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랑 언니는 외모가 전혀 비슷한 느낌이나 이미지가 아닌데 각자의 아들 둘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언니네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언니네 남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생겼죠. 저희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제가 놀이터에 있다는 말에 곧장 그리로 온 겁니다. 멀리서 저와 아들을 향해 은주야, 도연아 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그런데 제 앞으로 다가온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효정 언니를 보고는 그 순간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우뚝 멈춰서기까지 했죠. 환하게 웃던 남편이 갑자기 동공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놀란 얼굴이었죠. 그걸 지켜본 저는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효정 언니를 아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너무나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희 남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좀 거두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언니의 평온한 얼굴과 남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쪽은 효정 언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런데 남편은 언니 쪽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편인데 누가 봐도 남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언니네 아들 진우가 저희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다리에 매달렸거든요. 남편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언니는 웃으며 진우를 떼어냈죠. 어머나, 죄송해요. 진우가 아빠로 착각을 했나 봐요. 요즘 남편이 자주 집에 안 와서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남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생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떠보듯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효정 언니 혹시 아는 사람이야?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던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급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정말? 어,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뭐.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심근경색 뭐 이런 증세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급체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괜찮고 병원 안 가도 돼? 병원까지는 뭐 이제 좀 낫긴 한데. 근데 자기야, 음. 그 언니랑 요즘 많이 친하게 지내지? 효정 언니? 어. 아, 남편 얘기도 들었어? 전에 말했잖아. 주말 부부라고.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효정 언니 아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휴, 갑자기 또 급체기가 올라온다. 아무래도 나 좀 쉬어야겠어. 그래, 그럼. 남편의 말에 좀 석연치 않은 기분도 있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까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게 급체기 때문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깼어요. 그리고 옆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잠이 확 깨는 겁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봤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이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 새벽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지 싶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쳤어? 뭐 어쩌자는 거야? 같은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문을 열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자고 누구랑 통화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언제 일어났냐면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회사 일 때문에 통화할 게 좀 있었다면서 얼른 자자며 제 등을 떠밀었죠.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회사 사람과 저런 통화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남편이 뭔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출근 전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벽 시간에 통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통화 기록이 지워져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새벽에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기록을 지운 거니까요. 남편이 뭔가를 속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짐작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그 통화 내용도 좀 이상했고요.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딴짓을 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어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효정 언니를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밤 늦게 비밀 통화를 하고 기록을 지우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회사 일일 수도 있지. 은주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남편을 좀 더 믿어줘봐. 언니의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언니는 밖에서 계속 있긴 그렇고 자기 집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 언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언니네 집은 저희 집보단 좀 작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애 키우는 집임에도 살림살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언니는 저를 위해 차를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저는 열려있는 안방의 방문 사이로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방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남편의 사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제 발길을 잡는 겁니다. 사실 집을 구경해도 안방까지 들어가는 건 실례라는 걸 아는데 언니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냐면 벽면에 붙여놓은 사진들은 제 남편 최성진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사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 제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최성진이 진으로 보이는 작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도 있고 효정 언니가 몰래 옆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고요. 친한 언니네 집 안방 벽면에 붙어있는 내 남편의 사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요. 소름이 쫙 돋고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언니 남편인데 내 남편하고 닮은 건가? 해서 여러 번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닮을 수는 없었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경악스럽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어느샌가 제 등 뒤에 다가와 서 있던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차 마셔. 저는 그 말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보는데 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 사람 내 남편이잖아. 그러자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얼굴로 살짝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 남편. 그리고 우리 진우 아빠기도 하지. 라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네 남편 최성진, 우리 진우 아빠야. 너한테 언젠가 말해야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좀 많이 놀랐겠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너무 놀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기괴해서 믿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저와 제 아들이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그냥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언니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그 방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이는 왜 갑자기 가느냐고 칭얼거렸는데 저는 그냥 아이를 확 당겨서 신발을 신겼습니다. 왜? 더 놀고 가지 않고. 라길래 돌아봤는데 그 언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고 저거 진짜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효정이랑 무슨 사이냐고 악을 지르니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으로 갔는데 진정이 안 되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너 뭐야? 강효정 그 여자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저기 여보. 내가 다 보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 여자 집에 당신 사진 있더라. 그리고 당신이 진우 아빠래. 이게 무슨... 당신 입으로 말해봐. 거짓말할 생각 말고 다 말해봐.
그 순간 남편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 전 회사 동료들과 저 몰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효정 언니, 아니 강효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남편은 강효정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한 3개월인가 만났다면서요. 그러다가 강효정이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우였겠죠. 남편은 자신은 가정이 있으니 아이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며 강효정에게 수술비를 건넸고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강효정은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 종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나타난 강효정은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울 테니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군요. 남편은 제게 들킬까봐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강효정의 부탁으로 가끔은 아이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벽에 붙어있는 사진은 그럴 때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거죠. 너무 경악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그 여자 임신했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여자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수술하고 끝내자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빌기까지 했어.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았고 그 뒤로 당신한테 이른다면서 내 목줄을 잡고 흔든 거야.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놓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놀이터에서 그 여자 마주쳤을 때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 정상이 아니야. 당신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나도 덫에 걸린 거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 몰래 나이트클럽 가고 거기서 여자 만나서 무려 3개월 넘게 바람을 피고 애까지 그래놓고 뭐가 어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 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 앞에선 조금의 티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악스럽던지요.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강효정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최성진 아내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남편놈의 잘못 때문에 나와 우리 아이까지 그런 미친 여자에게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소름 끼치게 만들더군요. 무엇보다 도대체 강효정이 왜 내게 접근한 건지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결국 강효정에게 연락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왜 그랬냐니? 애아빠가 똑같은데 그럼 진우랑 도연이는 형제잖아. 같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우리 진우는 아빠를 잘 못 보니까 섭섭해하는 것 같고 해서 성진 씨 근처로 온 것도 있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나 더 욕심 없어. 그냥 너는 본처 하고 나는 여기서 조용히 지낼게. 지금처럼 아이들도 자주 만나게 해주고. 어때? 라는데 그 해맑은 목소리가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어야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하죠. 이 여자는 제대로 미친 여자였고 더 이상 엮이면 큰일 나겠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뒤집어졌고 시댁에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잘못했다 봐달라 빌었지만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 여자는 미친 여자라면서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 여자랑도 관계를 끝내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에게서 도망을 쳐야 되나요? 도망을 치고 싶으면 남편놈 혼자서 도망치던지요. 그리고 어쨌든 진우가 지 새끼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거짓말을 그토록 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눈꼽만치도 몰랐거든요. 제가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남편도 정말 철저했던 거죠. 저를 속이는데 그토록 철저했던 그 남자를 앞으로 어떻게 더 믿고 살겠나요? 저희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끝난 거죠.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고 이혼밖에 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강효정 그 여자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한테 접근하고 저희 집을 뒤집어 놓은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배신하고 연기했던 그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없었고 또 이 미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여자랑도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 여자가 저희 아들을 알고 이 상황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고수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남편이나 시댁과의 연락은 철저히 피했죠. 결국 남편은 제가 뜻을 바꾸지 않자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하더라도 강효정 그 여자와는 상종도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 미친 여자랑 살림을 차리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강효정의 진짜 목적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분란을 일으켜 저 이혼시키고 자기가 제 남편을 차지할 요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은 저랑 이혼하든 안 하든 강효정하고는 절대 재혼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나오니 그 얘기를 들은 강효정은 미쳐 날뛰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시댁에 찾아가 성진 씨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 아이가 최 씨 집안 핏줄이다라고 소리치며 자살소동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친 건지 아파트 단지가 뒤집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나고요. 한바탕의 난리와 여러 사건 끝에 강효정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 치료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빠인 남편은 결국 진우를 데려온 모양이고 차마 핏줄을 내치지 못한 시부모님께서 현재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더군요. 막말로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상처를 받은 거죠. 남편은 뒤늦게 자기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술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일로 전화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시부모님도 끊어냈습니다. 본인이 저 속이고 바람 피우고 외도한 여자가 임신하니 돈 주고 애 지우라고 하고 그런 소름 끼치는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게 더 어이없더라고요. 그는 여러 일의 여파로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고 망가진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산다고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고 제가 알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환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밤을 새며 슬퍼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 일을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겠나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그 상간녀가 임신을 한 것도, 또 그 상간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접근한 것도 제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불의의 사고처럼 그냥 저에게 일어난 사고일 뿐인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돌봐야 할 저의 소중한 아이도 있었기에 계속 신세한탄하며 분해하고 괴로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미친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정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였고 저희 남편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었잖아요. 막말로 나중에 눈 뒤집혀서 저나 저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전에 알게 된 거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깨끗이 끝을 낸 게 차라리 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건 강효정이랑 지낼 때 그 여자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토록 문제가 있었다면 티가 났을 텐데 그저 저에게는 상냥하고 착한 동네 언니일 뿐이었거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긴 하네요. 남편과 그려나가던 제 결혼 생활이라는 동화는 찢겨져 버렸지만요. 이제는 제 아들 도연이와 저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더 이상 예쁘고 따뜻한 색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진실된 색으로 말이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나갈 제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흔들고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와 신우예요. 아무 연관도 없고 접점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을 지켜보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하면서도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재능 부족과 가족의 지원이 없었던 것을 원망하며 붓 대신 소주병을 붓드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그림으로 생활비라도 버셨던 것 같지만 본인 성에 차지 않았기에 자괴감과 자격지심이 더욱 심해졌고 나중에는 매일 술을 드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집안은 온통 유아 물감과 역한 술 냄새, 그리고 아빠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불쌍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곁에 계셨지만 엄마도 많이 지치셨죠.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동네 식당 주방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항상 파스 냄새가 배어있던 엄마의 거친 손, 고된 노동으로 굽은 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죠.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는 게 힘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제 꿈은 오직 하나, 어른이 되어서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돈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장이 나오기 무섭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회사의 생산직 사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은 월급 밀리는 일이 없고 제품의 질이 좋다고 평판이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식품 공장이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번듯한 회사가 되었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취업을 했고 생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고되기도 했지만 또 보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엄마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사장님 내외분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었기에 만족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은 시간 동안 공장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식품 영양학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지은 씨 책을 읽고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피곤할 텐데 다른 직원들처럼 휴게실 가서 눈 좀 붙이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쉬는 건데요, 뭐. 그런데 무슨 책인가? 그냥 식품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성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요. 공부도 할 겸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식품 관련으로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좀 부끄럽네요. 저는 좀 쑥스러워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도 아닌데 관련 전공 서적을 보고 있다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 대학이라는 건 머나먼 일이었는데 대답을 하고 보니 뭔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놀란 얼굴이셨죠. 부끄럽다니.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사람은 배워야 더 크게 성장하는 법이야. 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를 공장 격리로 발령을 내주셨거든요. 생산직으로 쭉 일을 하다가 사무직 일을 맡게 되니 좀 어렵고 긴장되기도 했죠. 특히 격리 일이라는 게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 행여나 숫자를 잘못 봐서 문제가 생길까, 서류를 잘못 처리할까 매일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 딴에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 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일을 했죠. 모르겠는 건 따로 책 사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요. 그런 제 모습을 사장님 내외부는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두 분은 저를 사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지은 씨, 앉아봐요. 무슨 일로? 우리가 가만 지켜보니까 지은 씨가 일하는 게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더라고. 센스도 있고 똑똑하고. 또 들어보니까 제품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도 종종 낸다며? 그건 그냥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아이디어가 좋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도울 테니 야간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지은 씨가 전부터 관심 있었던 식품 영양학 말이에요. 물론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 회사 개발부에서 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게 이런 도움을 주신다니요?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를요? 왜? 오랫동안 지은 씨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끈기 있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딸 같은 마음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거든.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두 분의 배려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으로 밤낮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또래처럼 대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추억도 만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다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저한테는 그저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당연히 대학교도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런 기회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내외부는 저에게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야간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그분들은 제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신 만큼 나도 꼭 이 은혜는 갚을 거라고요. 물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제 삶은 마치 전쟁 같았거든요. 낮에는 격리로 일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퇴근하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버스 안에서 전공책을 붙들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저는 4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신제품 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냉큼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만큼 저도 이 회사에 꼭 도움이 되고 싶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사장님의 아들이 저희 개발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수가 되어 제품 개발에 관한 것들을 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함께 시제품을 만들던 중 그가 제게 묻더라고요. 과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과장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힘들긴요. 내가 만든 제품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좀 더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요. 오히려 재밌는데요? 사실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에 민준 씨는 단호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일 배우고 제 몫은 해내야죠. 사실은요, 과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센스도 있고 저희 회사에 진짜 필요한 분은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알기에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 같고요. 사장님, 사모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셨겠나요? 덕분에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뼈 빠져라 일하시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은요, 제가 뭘. 정말요. 진심이에요. 민준 씨의 진지한 말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의 아들임에도 거들먹거리거나 꾀부리는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민준 씨에게 배우는 게 많았고 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좋은 감정의 직장 동료였는데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씨를 좋아해도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숨겼는데 오히려 민준 씨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그의 끈질기고 진솔한 구애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사장님, 사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제가 직원일 때는 몰라도 아들의 여자친구로서는 탐탁치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 사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1년 정도 됐을 무렵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너무 잘 됐다며 결혼도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와 달리 결혼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이었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계신 저희 집, 사장님 내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은 괜찮다며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를 지켜본 세월이 몇 년인데 네 성실함과 착한 심성을 우리가 아는데 집안이 무슨 대수겠니? 너라면 우리 민준이 그리고 우리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우리한테 편히 기대렴.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따뜻한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요.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 집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빠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거든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만취 상태로 나타난 아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 딸 인물값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네.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말고 키워준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알았냐? 그러면서 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행패가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더라고요.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부잣집 시집 간다고 벌써 애비 무시해? 아빠, 제발요. 사돈, 기분 좋은 날인데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집어들고 아버님의 잔에 술을 따르려다 반이나 흘렸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아빠를 말렸고 저희 엄마도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그러운 시부모님은 좋게 이해해 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아버지의 술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저희 신혼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거든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그 덕을 좀 봐야겠다며 저를 괴롭히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께 눈물로 호소했고 엄마도 시집간 딸한테까지 행패를 부리니 제발 작작 좀 하라고 화도 많이 내셨죠. 게다가 그맘때 아빠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셨거든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위험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와 상의 끝에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이 되었죠. 그제야 저희 가정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버지는 다시 술을 찾았고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며 엄마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결국 여러 문제가 있었던 끝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그 전까진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아빠가 불쌍하다며 엄마도 아빠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참으신 것 같은데 결국 엄마도 인내심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셨고 엄마는 저한테도 아빠랑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미운 정이 뭔지 아빠를 또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살 순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저희 남편이 아빠를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 딴에는 저희 아빠가 장인어른이라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죠. 저도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제발 저희 아빠가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 바람처럼 경비원으로 취직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술도 줄이시고 나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과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다 보니 아빠도 많이 달라지셨나 보다 싶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저희 아빠를 도와준 남편에게도 시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맘때 딸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는 개발팀장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맘때 미국에서 예술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시누이가 한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평화도 깨지게 되었죠. 온화한 시부모님, 다정한 남편과 달리 성격이 정말 못됐고 이기적인 시누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거든요. 내내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결혼할 때 처음 시누를 봤었는데 그때도 이미 저를 무시하고 고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시부모님 도움으로 야간대 다녔다는 사실을 시누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시누 입장에선 제가 자기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까지 하고 제가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몹시 거슬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누는 미국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도 없어서 상관없었는데 그맘때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비아냥거리며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진짜 시집 잘 간 거 알죠? 네? 아,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민준 씨도 그렇고 제가 늘 감사하죠.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언니 고졸에 우리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라면서요? 와, 진짜 대박이다. 들어보니까 아빠가 점심시간마다 책 읽는 언니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랬다던데. 나한테만 말해봐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네? 무슨 말을...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뻔하죠. 집도 가난하고 노답이라면서요. 성격 좋은 사장님 내 눈에 들어서 인생 역전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착한 척, 성실한 척 연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살살 웃으면서 저러는데 얘가 지금 나를 제대로 매기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죠.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솔직했어요? 너무 전곡 지른 건 아니죠?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어요. 뭘 그렇게 발끈해요? 언니, 이런 거 발끈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깐족깐족 거리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고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네 아버지도 우리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식구들이 다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사는 기분 어때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죠. 아가씨, 나한테 왜 그래요? 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의 싸가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분명 신우의 저런 말들을 안 좋게 생각하시면서도 강하게 뭐라고는 못하시고 눈치만 살피시는 거예요. 소라야,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 왜?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아빠도 솔직히 이 회사 결국 내 덕분에 얻은 거잖아요. 이 회사 지분이 원래 내 건데 새언니한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꾸짖기는커녕 쩔쩔매기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아나무인인 신우에게 꼼짝도 못하냐고요. 신우는 사실 시부모님의 친딸도 제 남편의 친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은 사실 사장님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책임자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 사장님에게는 어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의 저희 신우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성실하고 인성 바른 저희 시아버지에게 식품 공장을 넘기면서 대신 자신의 외동딸을 친딸처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 사장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사장님의 부탁대로 그 딸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맡아서 이 공장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공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직원도 저희 시아버지 포함 몇 명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의 공장 크기만큼 키운 건 저희 시아버지의 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 공장의 주인은 신우의 친아버지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신우는 평생 책임져야 할 입양한 딸이기도 하면서 또 그의 대가로 공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냥 편한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민준 씨와 다를 것 없이 신우를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큰 신우가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랬답니다. 돌아가신 친아빠가 자기 잘 키워달라고 그 대가로 이 공장 넘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내키지 말고 원하는 것도 다 해달라고 당돌하게 그러더랍니다. 본인 입으로 혼내키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희 시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신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더랍니다. 시부모님은 어쨌든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의 약속이니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신우는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도 신우가 원해서 유학을 갔던 거고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해서 유학 비용이며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셨대요. 그런데 또 제멋대로 이제는 그냥 돌아오겠다고 한국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거죠. 자기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개발팀의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장 딸이라고 업무 태만에다가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일에 관해서도 온갖 사고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제가 신우를 꾸짖게 되었는데 신우는 눈이 돌아가선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상고 출신 주제에 우리 부모님 덕에 팀장 된 거면서 지금 누굴 가르쳐? 나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어. 네가 뭔데? 라면서요. 이 일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 신우이를 불러다 불같이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이자 팀장이고 또 가족으로서도 새언니인데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화가 나서 몹시 심하게 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평생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오냐오냐 해주던 아버님이 그렇게 혼을 내니까요. 신우는 그 일로 저희 시부모님에게까지 앙심을 품은 것 같더군요. 어쨌든 이 회사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고 자기 잘 키워달라고 회사까지 준 건데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이거였죠. 저와 신우 사이의 불화 때문에 시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를 먼저 긁거나 자극시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저랑 신우와의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마음 잡고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또다시 술에 손을 댔고 문제 행동을 벌이셨거든요. 아빠가 근무 중 몰래 술을 마셨고 그걸 제지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직원이 그래도 저희 아빠를 봐줘서 고소까지는 안 갔지만 아빠는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해고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시부모님께 죄송스러워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다른 일자리라도 달라고 했고 저도 아빠한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까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빠 취업시켜줄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우리 아빠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하는 것도 지겹고 자식으로서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또 마냥 모른 체 하기엔 좀 힘들지. 장인어른이신데. 아니야. 당신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면목이 없어. 이제 그만해도 돼. 저는 더 이상은 아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마음 약한 남편은 결국 저희 아버지를 청소부로 다시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빠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 기회야. 제발 나 좀 그만 힘들게 하고 이 일은 나 생각해서 열심히 좀 해줘. 사고 치지 말고. 좋은 일 준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일 시키면서 무슨. 아빠가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사고까지 쳤는데 이 일자리라도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 그런 생각인 것 같으면 하지 마. 딸년이라는 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너네 엄마랑도 이혼했는데 일자리도 없으면 내가 뭐 먹고 사냐?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왜?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쉬어본 적 없어. 제발 나한테 뭐 좀 더 해달라고 하지 마. 아주 지 혼자 컸지? 나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아빠, 우리 시부모님이 아빠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이 일만큼은 열심히 해줘. 제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빠께 부탁했습니다. 아빠에게 더 이상은 실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한 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제 앞에서 엄청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언니네 아버지 그 난리를 쳐서 회사 잘려놓고 또 일하시대요? 진짜 대단해. 아니 언니네 가족은 거머리예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 회사에 들러붙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죠. 저희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말하자는 건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 것이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우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아가씨는요. 내가 보기엔 시부모님도 아가씨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아가씨야말로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먹고 하는 일 없고 오히려 사고만 치지 않아요? 아가씨 같은 논리면 아가씨야말로 거머리 아닌가요? 도대체 미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1년에 학비며 생활비며 보내준 돈만 해도 얼만데 거기 가서 공부는 한 거 맞아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린데. 이 회사 원래 돌아가신 우리 아빠 거야. 그래서 너 이 나이까지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셨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하실 만큼 충분히 한 거야. 너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뭔데 맨날 가족 분위기 엉망 만들고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 이게 진짜 어디서 거머리 같은 년이. 너 같은 년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기생충이라고 해. 애비나 딸년이나. 그 순간 싸움을 말리던 아버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셨죠. 소라, 너 말 적당히 못해? 새언니한테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새언니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헌신하고 가족들한테 잘하는데 어디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버님이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자 신우는 더 눈이 돌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맞는 말이잖아. 저 여자나 저 여자 아빠도 다 거머리잖아. 그만 못해? 아빠도 똑같아. 아니, 아빠는 무슨.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서 공장 홀라다 먹고 그 대가로 나 키워주기로 한 거잖아. 이럴 거면 내 회사 내놔.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어머님도 화가 났죠.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초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공장 넘기신 건 맞지만 그때는 규모도 작고 직원도 거의 없었다. 매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 심했던 거 아버지가 맡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리고 너 툭 하면 그 소리 우리한테 하는데 이 나이까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키웠다. 민준이는 안 해줘도 너한테는 다 해줬다고. 그런데 너 툭 하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니? 그래 소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너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시댁 식구들도 참고 참다가 신우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참았다가 폭발한 거였죠.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하자 신우는 억울하다면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속았네 어쩌네 생 난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는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실망이 크고 자기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문자를 다 돌리고는 사라진 거죠. 워낙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신우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다 돌리고 사라지니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신우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카드 사용 내역마저 끊기자 남은 가족들은 걱정에 휩싸였죠. 소라가 전화를 안 받는다. 카드도 안 쓰고 얘가 해외에서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거 아니니? 시부모님은 황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영사관의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우는 실종이 되었고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드셨고 저희 남편은 외교부와 대사관에 전화를 돌리면서 신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간 곳으로 출국도 하셨죠. 실종된 신우를 찾느라 온 가족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남아 시댁 식구들 대신에 회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얄미운 신우긴 하지만 막상 신우가 실종되니 너무 걱정되고 무사히 돌아만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회사에서 아빠에게 드릴 게 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용역실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회사 용역실에 갔더니 아빠는 피곤하신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드리려고 했던 것만 놔두고 그냥 가려는데 마침 아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 때문에 잠깐 쉬시는 아빠가 방해될까봐 폰을 끄려고 봤는데 놀랍게도 아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신우였습니다. 실종되었다고 지금 난리난 신우인데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다뇨. 신우가 전화한 것도 놀랍지만 신우랑 저희 아빠가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하는 사이라는 사실도 놀랐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찰나 신우의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황급히 아빠의 폰을 열어서 신우와의 연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 폰에서 신우랑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신우는 해외에서 실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의도적으로 실종이 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명절 연휴 때 저희 아빠를 시켜서 회사 내의 중요한 서류들을 다 빼돌릴 참이었습니다. 본인은 실종 상태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할 거란 계획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돈을 주고 다 시켰는데 만약 저희 아빠가 들켜도 신우 본인은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신우에게 돈을 받고 신우는 회사를 망치거나 혹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요량으로 중요한 서류를 다 빼돌리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폰으로 다 옮겼고 아빠를 깨워서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쥐꼬리만한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자식인 네가 날 안 도와주니 내가 알아서 먹고 살려고 한 행동 아니냐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모습에 뒷목을 잡았죠. 그렇다고 신우한테 돈 받고 회사 중요 서류들을 빼돌리려고 해? 아빠,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신우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걸리면 아빠만 뒤집어 쓰는 거라고. 그걸 몰라? 그리고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나 이 집 며느리야. 아빠가 그런 짓 한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아빠 생각만 하지. 내 생각은 정말 눈꼽만치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도 아빠야? 시끄러 이 기집애야. 너 부잣집 시집가고 친정아빠는 회사에서 청소나라고 하고 너부터가 글러먹었어. 라는데 그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라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 낳아준 부모님이고 아빠라고 남들이 다 어리석다고 욕해도 엄마도 아빠랑 손절하라고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아빠 곁을 지켜오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든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자식으로서 조금 더 걱정하고 위해주지 않는데 나는 왜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제야 완전히 현타가 온 거죠. 저는 냉정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경비일 잘렸을 때 청소부로 다시 일하게 해준 건 아빠에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근데 아빠는 그 기회마저 날린 거야.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저 아빠 언니만 중요하지. 나도 더 이상 아빠한테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생각 없어요. 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불법적인 짓도 다 알릴 거예요. 제 경고에도 아빠는 제가 퍽이나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우 실종된 것도 아니니 당장 돌아오시라고요. 그 사실에 시부모님과 남편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였죠.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시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딸로 키워주셨고 미워도 정이 있었는데 이 일로 시부모님도 신우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귀국했고 신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우가 저희 회사 일할 때 불법적으로 자금 횡령을 해오고 저희 회사의 식품 관련 노하우도 다른 회사에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딸의 배신에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컸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신우는 정말 본성 자체가 못돼 처먹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회사 측은 신우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쳤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냐면서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악기 들린 것처럼 이 회사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거 아니냐는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이 그냥 참아준 것뿐이지 신우가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저희 시부모님은 정식으로 공장을 인수인계 받았고 이렇게 회사를 크게 키워내셨어요. 또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우를 키워주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액수가 엄청났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약속과 책임을 다 지신 겁니다. 신우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돈이라는 소리를 줄곧 했지만 그건 신우가 그냥 하는 소리일 뿐 아무런 법적인 힘도 근거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 반성 없는 태도의 아버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네가 횡령한 회사 돈은 우리가 다 막아주고 소송도 취하해주마. 대신 오늘부로 너와 우리의 부모 자식 인연은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며 신우를 내쫓았습니다. 신우가 마지막이라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쳤더라면 마음 약한 시부모님은 또 봐주셨을지 모르지만 신우는 끝까지 못돼 처먹은 데다 멍청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사비로 신우가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놓고 소송도 정리했습니다. 자기를 내쫓았다고 난리치던 신우는 나중에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시부모님께 울며 불며 전화한 모양이지만 시부모님 모두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본인을 평생 애정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따위로 하고 게다가 저희 아빠까지 지 계획에 이용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니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역시 신우와 회사 중요 서류를 훔치려고 공모한 사실이 다 밝혀져서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랑 인연을 끊었고요. 아빠는 그 후에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고 찾아오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 자식 인연 끝이라고 단호히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그 후 아빠는 어디로 간 건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걱정은 있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아빠나 신우처럼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본인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저도 아빠께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갉아먹고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네요. 아빠도 신우도 본인들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악하게 또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주변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또 아껴주신 시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